2022년도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2022년도 또 2021년도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이 자산 가격이 이제 미래버들의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적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를 계산을 하는데, 퍼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된 게 이제 이런 거죠. 2021년도의 상황은 EPS는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고 할인율을 떨어뜨리고 하일드 스프레드를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이제 하일드 이펙티브 일드가 이제 2020년 한 3월 말부터 떨어졌잖아요. 3월 말부터. 그러니까 3월 말의 상황은 EPS는 증가되는 거고 그러면 퍼도 증가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증가돼야 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니까 2020년 3월부터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았었던 거죠. 그럼 2021년도의 상황도 생각보다 EPS 증가폭이 되게 컸잖아요. EPS 증가폭이 거의 한 40% 가까이 커졌으니까. 2022년도에 이제 고민이 뭐가 있는가 하면 과연 그렇게 증가돼 줄 거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 12월 달부터 시작을 쭉 보면 이게 이제 하일드 이펙티브 일드가 이제 늘어난 거예요. 4.35에서 한 4.6 정도 좀 늘었고, 하일드가 이제 어제까지 있다가 이제 좀 움직여서 아주 얘가 좀 움직인 거죠. 움직였는데,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이는 폭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는 폭이 있는데, 만약에 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면, 그럼 주가는 계속 올라야 될 거고, 만약에 분자가 한 10% 느는데 밑에 분모인 하일드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퍼로 따지면 한 20%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주가 네팅해서 이제 10% 빠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것이 뭔가면 2020년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존재했고 2021년도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했는데 버텼던 것이 뭔가 하면 실적이 좋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다는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현재 같은 상황에서 불안하면 우리가 다시 이제 그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앵커링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이드 스프레드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는 게 좋았긴 좋았지만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2021년도는 무조건 사는 게 좋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이드 스프레드를 봤던 거는 좀 매수 타임을 잘 잡아서 심정적으로 편안하다는 거였고 여하튼 올라갔던 건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올라가기 때문인데 애플이 0.6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시가총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이렇게 보면 1등에 이제 애플이 있고 애플이 얼만큼 올랐냐면 애플이 0.6 정도 좀 늘었죠. 0.6 0.6이 올랐고 그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얼마 좋아졌는가 하면 무려 1.18이 좋아졌어요. 1.18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럼 얘를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만 때려보면 얼마나 나오게 되냐면 아마존이 좋아졌어요. 3.99. 그 다음에 테슬라가 6.16.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이 1.23.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이 1.7. 엔비디아 1.4. TSMC 1.6. 그 다음에 JP모간 1.24. 비자 1.57.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1.48.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 증가폭이. 그래서 요게 6.16이 현재 뭔가 하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무려 이만큼 좋아졌죠. 작성을 하고 있는 사이에 더 올랐네, 얘가. 제가 분명히 작성했더니 8.97이었는데 이게 8.99로 또 올랐어요. 그때 6.37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12월 달에 얘네들 일 잘 안 했잖아요. 일을 잘 안 했다는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얘들 다 휴가가 있었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멈춰 있었는데 한 방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그럼 2021년도 어땠냐? 그럼 2021년도도 이렇게 잘 반영을 했고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크게 올랐던 적도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 갖다가 1년치가 다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지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이제 대충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1년에 한 50주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증가폭이 이만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평균적으로 적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 나오게 되는가 하면 꽤 높은 숫자가 나와서 이건 너무 숫자가 크다라고 생각해도 한 이만큼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2022년도도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실적일 텐데, 실적.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2022년도도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거나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덜 가고 더 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뭐 꺾인다.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요 첫 번째.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내일까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 거고.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지 지금 이제 거의 한 11개월 지나서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이 다 돼가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그 술방을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를 이제 이렇게 뭔가 던져놨는데 그럼 이걸 받아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홀로 이제 독립하기가 되게 무섭고 특히 그 투자자의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이제 위험은 뭐가 있냐면 큰 손실이 나거나 그 다음에 큰 이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버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크라이시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997년도 IMF 외환위기를 잘 버텼어야 되는 거고 1999년도에 IT 버블을 잘 활용했었어야 되는 거고 2007년도에 중국의 주식시장 버블을 잘 활용했었어야 되는 거고 2008년도에 서프라임 위기를 벗어났었어야 되는 거고 2009년도에 위기를 벗어났었어야 되는 거고 2020년도 위기를 벗어났었어야 되고 2021년도에 큰 기회를 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테레비 본론 받아 쏘고 있다. 놀래라. 이런 것들이 이 버블과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의외로 되게 자주 나타나고 요 자주 나타날 때마다 큰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수익을 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계절로 얘기를 해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의외로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봄이 되게 돈이 많이 되고 겨울도 의외로 돈이 되게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 정도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은 별로 돈이 되진 않는데 기간이 되게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는 겨울에 대한 대응들 이렇게 대응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칼리지를 일단 마무리를 한다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 뭔가 하면 이 금융 위기를 잘 헤쳐나온 방법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쓴 거고.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좋은 책이 나왔죠. 빅데이 크라이시스라는 책이. 보였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 하면 일단 이 책 내용을 하면 서론을 딱 넘기면 이제 감사의 글이 나오는데 감사의 글. 그러니까 서론하기 전에 감사의 글이 나오죠. 감사의 글도 되게 이제 황당한데 감사의 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감사의 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뻑이 갔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나의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었고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투자자의 말이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말이 너무 거룩하잖아 이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나의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를 생각을 하는 것이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책 제목이요. 책 제목이 원래 이 책 제목이 뭔가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면 빅 데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책 제목이 프린시플이에요. 프린시플. 책 제목이 원칙이에요. 제목이 프린시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린시플. 원칙, 원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투자자가 제목을 프린시플이라 적는 거는 진짜 장난 아닌 그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거는 뭐 나는 이렇게 투자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투자 해법 뭐 이 정도쯤 얘기를 하지 이게 원칙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정말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 이런 말이 이제 이론이라는 단어를 다는 거고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연력학 법칙 그래서 법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있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금융시장은 효율적 시장 가설 정도쯤 써요. 그러니까 단어에서 프린시플이라든지 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하이퍼테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컨벤션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단어를 쓰려고 하면 자연과학에 대줘야 돼요. 자연과학의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 제목을 원칙이라 씁니까? 건방지게. 네가 무슨 뉴턴이냐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말을 적을 만큼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제가 이제 책에서 처음에 감사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진짜 너무 부럽고 너무 이제 위대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야, 쟤네들은 진짜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뭐 요령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목 잘 찍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 정도 수준하고는 레벨이 너무 다른 거죠. 시장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도출하고 검증. 그러니까 도출하고 검증까지 해줘요. 검증. 검증까지 해주는 그런 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줄에 이들과 함께 인연을 맺고 이해와 원리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작업까지 함께하면서. 그다음 또 단어가 또 골 때리는 단어죠. 인식이 풍요로워지는. 을 누렸다. 이거는 진짜 그 아인슈타인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 정도쯤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인식이 풍요로워졌다. 내가 지구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내가 지구에서 새로운 별을 찾았다. 이렇게 뭐 이 정도쯤 생각을 해주는 수준. 우주의 새로운 별을 찾았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인식이 풍요로워진 축복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을 갖고 만든 책인 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의 책과 저는 좀 되게 많이 이제 결을 좀 달리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론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2008년도에 발생했던 금융위기 10주년을 맞아서 이 책은 2018년 9월 10일자로 만들어집니다. 9월 10일자에 제작이 됐고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빅데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쳐보면 빅데 크라이시스 쳐서 PDF를 치면 PDF를 브릿지워터에서 만들어서 공짜로 뿌립니다. 이렇게 공짜로 영어로 된 거 뿌리고 있죠. 그래서 써놨죠. 이게 원칙이라고 프린시플 for navigating big data crisis라는 책이고 그래서 한 400페이지, 8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원서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당연히 한글판 없고 당연히 이제 영어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2018년 9월 10일자에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위기 이후에 약간 뭐가 되는가 하면 역주행같이 된 거예요. 역주행처럼. 갑자기 이 책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에서 책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애널리스트라든지 은행 증권사인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책을 이제 사놓고 별로 보지 않는 책이죠.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좀 되게 생각보다 어렵고 뭔 말하는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렵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배포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써놨죠. 2008년에 발생했던 금융위기 10주년을 맞아서 나는 투자자로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관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 당시 투자자로서 무사히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위기를 잘 헤쳐나온 이유는 이미 내가 뭘 갖고 있는가 하면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템플릿을 가지고 있었다. 미리 개발해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 건지를 이 사람이 이미 충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맞춘 거죠. 이 위기가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 현상이 발생하면 나는 뭐 할 거야.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2017년도 뭐 이 정도쯤부터 중국발 기업 부채 위기가 가능성이 되게 커져서 제가 뭘 계속 보고 있었는가 하면 15금리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15금리.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액션을 하지 않았지만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위기가 터질 수 있고 유럽은 빼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이제 미국 위기 같은 것들도 테드 스프레드 같은 걸 보고 있었던 거죠. 테드 스프레드 이런 거를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떻게 이제 위기를 헤쳐나온 것이 좀 도움이 됐냐면 테드 스프레드 뭔지 아시죠? 전현아 씨 아시나 테드 스프레드? 테드 스프레드 뭐와 뭐의 차이예요? 뭐와 뭐의 차이? 테드 스프레드 뭐와 뭐의 차이? 이게 T빌과 유로 달러의 차이죠. T비가 유로 달러의 차이인데 이게 50 넘어서 100 넘어서면 금융위기가 이제 있고 50 넘어서면 이제 위기가 이제 일단 사전에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고 100 넘어서면 금융위기라 그랬고 얘가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디까지 간 적이 있는가 하면 400까지 갔죠. 400까지 갔었고 이렇게 400까지 갔었고 최근엔 저 위기가 이제 줄어들었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 한 3월, 4월,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쯤 됐을 때도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계속 위기라고 했지만 사실 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드 스프레드를 안다 모른다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네가 템플릿이 있냐 이거예요.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네가 네 마음대로 측정하고 평가를 하는 템플릿이 있냐. 그 템플릿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오히려 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유명해진 이유가 뭘로 유명해졌는가 하면 금융위기를 잘 맞췄다로 유명해진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금융위기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위기를 잘 맞췄다. 이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금융위기를 되게 잘 맞췄고,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말한 템플릿을 미리 개발해 두었다는 겁니다. 개발해 두었고, 이 템플릿은 각종 부채 위기가 어떤 양상으로, 그래서 이 템플릿의 내용이 뭔가 하면, 템플릿은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거죠. 템플릿은 뭔가 하면, 그 역사가 유사하게 반복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반복되는데, 그것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패턴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A 터지고 나면 B 터지고 B 터지면 C 터지고 C 터지면 D 터지고 이 순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 내용이라서 그 사람이 만든 패턴에 대한 연구가 그 두 가지로 범주로 나눴죠.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데스 사이클에서 사고가 터지게 되고 데스 사이클에서 사고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터지냐 하면 디플레이션은 이런 단계를 가지고 이런 6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제가 이제 양상이 전개가 되고 인플레이션 데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인플레이션 데스 사이클도 이게 잘못됐네. 이제서 해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스 사이클과 디플레이션 데스 사이클이 전개되는데 비슷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정리했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도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죠. 바로 그 다음 줄에 투자자인 나는 저 뒤에 뭐라 쓰는가 하면 경제학자나 정책 기반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스탠스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경제학자나 정책 기반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장기 혹은 중기 정도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난번에 저기 그 위대한 수업할 때 폴 크루건 같은 사람도 했는데 그 사람이 걱정을 누구죠? 야, 너 30년 뒤에 어떻게 될래? 폴 크루건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거룩하게도.
근데 우리는 30년 뒤에 걱정을 안 하죠. 지금 이제 다음 주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 수 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전전 금가인데 뭔 30년 뒤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얘기네. 정책 입안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정치적인 성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죠. 되게 좌파인 사람, 우파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되게 이제 김누리 교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김누리 교수. 김누리는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오고 놀랐네. 이 양반. 그래서 이제 뭐 이 양반 차이나는 클래스 나오고 운동회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본주의 사회를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김누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에도 나오고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이런 나와갖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대전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누리라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차이나는 클래스도 나오고 뭐 명견만리 같은 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뭐 운동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하여튼 커멘트를 해요. 커멘트를 하는데 저 커멘트를 딱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자본주의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슈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이래야만 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자자의 나하고는 되게 다른 거죠. 나는 시장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 will be, 이렇게 will decrease, will decrease. PMI 지수와 주가의 관계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쯤에 관심 있고 나는 단계에 관심 있고 내가 제일 길게 관심 있는 거는 포워드 12months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한 지금부터 1년 정도쯤 되는 정도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할 때는 한 10년 정도쯤 보죠. 10년 밸류에이션 하죠. 10년 밸류에이션을 해서 자, 현재 국채가격 이론이나 주식 이론 이 정도쯤 밸류에이션 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야 30년 되면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인류세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류가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이제 인류세에 대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시대가 만들어져서 인간이 이제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 또 경제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뭐 공부를 하는 건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하는 거가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걱정스럽다. 그래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지. 그런 생각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야 주식을 역시 숏을 쳐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들이 2014년, 2015년도에 그래서 자기 집을 못 샀다는 거예요. 왜 못 샀냐 그랬더니 그 명견만리에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인구가 줄 거라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집을 안 샀다. 그래서 내 명견만리를 보니 차라리 무한도전을 박으면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니? 그래서 저는 이 글은 되게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그냥 위대한 수업을 들으니까 이거에 빠지는 거지 위대한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기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상한 공부를.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할 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이제 케인즈 같은 사람도 되게 짜증을 되게 많이 낸 거예요. 케인즈도 그래서 이제 자꾸 인더 롱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더 롱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더 롱런. 케인즈가 얘기했죠. 인더 롱런 우린 다 죽는다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e are all dead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짜증나게 보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장기적으로 다 죽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투자자인 나라든지 혹은 사업가인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잡스는 죽음이 나를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땡땡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about death를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왜 일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무엇인가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생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건 진짜 궤적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정말 궤적이 많이 다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소한 지금 현재
바깥에 나가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끼리 얘기는 뭐가 하면 우리는 투자를 잘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8시 반에 그 줌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경제학자와 여기 있는 경제학자는 저는 교직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제학자가 저 사람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 이런 데 별로 꿀릴 게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은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를 내다보는 거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포 트웰먼스 EPS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건 되게 타임 호라이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눌러야 될 하등 이유가 없다. 레이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 파트 읽어보시면 투자자의 나는 시장을 통해 표출되는 경제적 변화에 돈을 투자한다. 나는 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변화하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돈이 이쪽으로 가겠네. 이걸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돈이 저쪽으로 가겠네. 이쪽으로 가겠네. 자, 그러면 가치가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가격이 쫓아오겠네. 정도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투자자다. 라는 거고요. 그 덕에 자본 움직임이 원동력이 되는 상대적 가치나 흐름 같은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되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경제적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지식이라는 걸 하죠. 실질적인 경제적 지식이 뭔가 하면 이론적인 지식과는 다룰 수 있는데 이론적인 지식과 다룰 수 있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하는데 주가가 미래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식을 쓰면 뭐가 나오게 되면 K 빼기 G분의 D1이라는 식이 나와요. 주가. 이 식은 어마어마하게 이론적이죠. 어마어마하게 이론적인데 문제가 되게 많이 돼요. 자, 그럼 배당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테슬라는 배당 안 주면 주가가 제로인가? 이런 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론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뽑아낸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추출하고 다시 결합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K가 하락하면 P가 올라오네. 나는 그냥 상승 하락에 관심이 있고 G가 커지게 되면 PV는 올라와야 되네. 요만큼만 관심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든 것들을 수식으로 다 풀어서 탁탁탁 맞아 떨어지냐. 그렇게 안 맞아 떨어진다.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쓰면 된다는 거죠. 활용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다음 글로벌 투자자는 경제적 변화에 돈을 투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으로 온다. 돈은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게 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했었는데 다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샀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팔았고 여기서 누가 죽었고 뭐 그런 얘기를 너무 까르르 웃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뭐 한강 갔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간들이 되게 밉거든요. 왜냐하면 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가고 어떤 사람이 진짜 지옥을 가는데 저게 재밌냐는 거예요. 저게 게임처럼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카 같은 애가 나와서 저거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재밌는 과정이긴 한데 그 결과가 재밌진 않거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네가 까르르 웃을 만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이제 진지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화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공부해야지 우리가 장난처럼 공부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그래서 나의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이 다 달려있는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걸 장난스럽게 하냐. 장난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게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직접 경험해본 위기만이 아니라 역사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금융위기 사례들을 가상으로라도 간접 경험해 보자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2008년 위기 내가 잘 겪었지. 잘 쳤지. 헤쳐나왔지. 그런데 혹시 다른 위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뭐가 이제 사치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는 있겠고 이론이 더 바삭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디서 밀리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밀리는 거죠. 경험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금융위기 겪어봤어? 이렇게 너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 하락하는 경험 해본 적 있어? 너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폭락하는 경험 해본 적 있어?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가. 레이 달리오는 몇 년생인가 하면 1950년생이에요. 레이 달리오. 1949년, 50년생이라 칩시다. 1950년생이거든요. 1950년생인데 첫 번째 뭘 했는가 하면 그 패러그램의 맨 마지막 줄 1966년도부터 67년 사이 어떤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나이가 7살이었죠. 그냥 당연히 이거는 몰랐으니까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간접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966, 67년도에 브레튼 우즈까지 가게 되는 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간접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가 뭔가 하면 이게 그겁니다. 저기 19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 73년도 1차 석유 파동, 1979년도 2차 석유 파동. 그래서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페크, 그 당시엔 중동이 되게 이제 힘이 셌을 때고, 중동하고 미국 관계가 되게 나빴고, 이때 미국이 이제 산유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이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가 20살 정도 됐던 거죠. 20살 정도 됐고, 이런 것도 이제 내가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978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1980년도에 이제 뭐가 있었나, 버블 붕괴가 있었고, 있었고,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 사고가 터졌고,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일본에 이제 일본 버블 붕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닷컴 붕괴가 있었고,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고, 생각해보면 이제 이때는 이 사람 나이가 20살쯤 됐을 거고, 20살쯤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0살, 40살, 나이 50이었을 때 이런 경험들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경험했겠죠. 이걸 직접 경험해서 넘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다 해서 실제로 그러면 요 경험들 다 해보고 싶었던 부분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라도 하고 싶었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뒤져서 간접 경험 같은 것들도 해서 지금 이제 내가 생각했던 템플릿이 과연 이제 이것이 브로드하게 활용 가능하냐는 거예요. 브로드하게 활용 가능한가. 이걸 테스트 해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내가 템플릿 하나 만들어서 2008년도 위기 때 썼는데 이 위기를 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적용되나? 이거 적용되나? 이건 적용되나? 이거 적용되나? 이게 적용되나? 따라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주식의 분석하는 이 기법은 언제 어느 때가 적용 가능했었거든요. 이렇게 가능했으니까 제가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 2020년 코로나는 되게 잘 맞는데 1990년도에 안 맞다. 1987년도에 안 맞다. 그럼 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뭐가 있는가 범용적인 걸 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은 걸 하는데 금융위기를 헤쳐나오는 템플릿을 브로드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하게 자료를 만들어낸 거죠. 자료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 밑에 궁금하기도 했고, 미래 다시 금융위기가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위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되게 멋진 말하죠. 금융위기 이전에 위기 이면에 숨겨진 인과관계. 이걸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숨겨진 인과관계를 찾고 싶었다. 이게 되게 이제 서양이 잘하는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뭘 찾고 싶었는가 하면 세상이 뭔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것의 가장 근본은 원자네. 이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원자네. 혹은 이게 전자네. 혹은 예를 들어 양성자네. 이런 걸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것의 가장 루트 코드를 찾고 싶었던 거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잘하는 건 이걸 되게 잘해요. 이걸 되게 잘하니까 얘들은 인과관계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인과관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려면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테이퍼링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6년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를 떨어뜨렸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게 됐고, 양적 완화를 하다가 테이퍼링을 이제 한 4번 테이퍼링을 하게 됐고, 테이퍼링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는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럼 지금 이제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두 번째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뭐 있는가 하면 코로나 위기가 이제 있어서 코로나 위기로 이런 사건이 딱 터져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때 일어났던 일과 이때 일어나는 게 똑같이 일어나겠냐고.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양적 완화를 하고 테이퍼링 했던 것에 대한 역사가 미국 역사에서 한 30번 정도 됐다. 근데 이번에 또 양적 완화 한다더라. 그럼 당연히 그 패턴을 연구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패턴 연구한 거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너무 작은 데이터로 상관관계 분석하는 거죠. 이거 의미 없어. 이거 의미 없어요. 지난번에도 9개월 걸렸는데 이번 9개월 걸리겠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겠냐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런 류의 실수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파월이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어떻다더라. 그래서 필요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 루트 코즈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원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이게 루트 코즈죠. 루트 코즈. 이 루트 코즈를 하니까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경기와 물가와 금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루트 코즈를 구성하는 자료들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는 거 보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위험이 가까이 있어.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웃긴 거라는 거죠. 야, 환율을 갖고 주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야, 국제유가 봐봐. 유가가 하락하는 걸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건 닭광이라고 합니다. 이 루트 코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밑에 숨겨진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서양이 잘하는 방법인데, 요걸 이렇게 하나 했고, 두 번째는 또 서양이 잘하는 공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뭘 쓰고 있냐면, 뭘 쓰고 있는가 하면 이 방법을 써요. 뭘 쓰게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쓰는 방법은, 그 뒤에 나오죠. 경기수단과 디레버진을 필요로 다양한 유형별 경제 현상을 보고, 유형별 경제 현상으로 분류한 거예요. 경제 현상으로 분류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미국 애들이 엄청 잘하는 거죠.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애들 되게 잘하는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 되게 유명한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있죠. 범주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는다면, 두 개를 묶는다면 답이 뭐냐, 이거는. 답이 뭐냐. 답이 뭐냐. 답이 뭐냐. 이게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걸 묶으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동양은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이게 동양의 방식이고, 이렇게, 야, 이건 동물이야. 동물이니까 이게 서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양의 방식. 그러니까 동양은 주로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죠. 서양은 범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범주로. 그래서 이제 이거 분류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 주가가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가 왜 올랐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이 샀어. 이렇게 하면 관계가 되는 거죠. A가 B를 샀다는 거예요. 서양이 생각하는 거는 그럼 외국인이 샀는데 그러면 왜 샀을까? 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경기가 좋아서 샀을까? 경기와 실적 때문에 샀어?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좀 할인율 때문에 샀어?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네들은 외국인이 사서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외국인이 샀는데 그럼 내일은 그러면 살까? 내일이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쟤랑 관계가 안 좋아서 윤석열과 윤석이 관계가 안 좋아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관계가 좋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건가?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 핵심이. 그러니까 관계로 자꾸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투자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려고 하면 항상 자꾸 이렇게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인플레이션, 이건 디플레이션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냈고,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경기 순환과 대형 부채 사이클을 알게 됐고, 디플레이 사이클을 알게 됐고, 이런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그 표에서 이 사람이 만든 표가 뭔가 하면 표가 차례였죠, 차례. 목차. 그래서 이걸 범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기본 템플릿이 있고, 기본 템플릿을 만들었고, 그다음 뭘 만드는가 하면 이제 디플레이션 사이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사이클, 그다음에 뭐인가 하면 이제 사례,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이 사이클과 이 사이클은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사례를 보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책이 진짜 깔끔 그 자체, 군더더기가 없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잘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페이지 몇 가지 것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그래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한다는 말은 뭐가 있으면 머릿속에 되게 쉬워지는가 하면, 의사결정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필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빠졌어. 주가가 급락을 했어. 그래서 뭐 이제 나스닥이 3%가 넘게 하라 그랬어요. 넘게 하라.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지. 넘는 하락이 있으면. 아니 뭐냐. 야, 일단 팔고 보자. 이건 답이 아닌 거잖아. 그럼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수식을 생각을 해봐서 실적은 어떤가. 그 다음에 뭐 할인율은 어떤가. 이걸 찾아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들이 어딘가 뭐 의사결정 체계죠. 이 의사결정 체계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투자가 되게 쉬워져.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돈이 불리질 않아요. 돈이 커져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뉴스만 봐도 불안한 거예요. 뉴스만 봐도. 그래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남 얘기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지. 야,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 계속 휘둘리게 되죠. 아, 저 새끼가 주식 투자하더니 역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내가 한 일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체계가 필요해요. 체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뭘 만드는가 하면 그래서 한 예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8년 전에 우리는 불황지수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수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지수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이제 사계절 투자를 만든 거죠. 이걸 만들어낸 거죠.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모델을 더 정교하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코어가 만들어지면 그 코어에다 옆에 자꾸 붙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사업 방식, 자기 나름대로 투자 방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사계절 투자법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러면 야 이거는 진짜 다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최일이 만든 진짜 브랜드 뉴한 그냥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그래서 뭐 이제 사계절 투자법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코스톨라니가 아이디어를 던졌고 그래 그거 갖다가 이제 누가 이제 문제를 풀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금리를 갖고 다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더 정교하게 만든 것뿐인 거죠. 버펫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버펫만의 방식은 없어요. 벤자민 그레임이 만들고 그다음에 필립 피셔가 만들고 그 방법을 섞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할 것이 뭔가 이걸 섞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만의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오답은 제거시켜 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 예를 들어서 오답에 해당되는 건 뭔가 하면 일간 지표를 보자. 이건 확실히 오답이에요. 그럼 일간 자료를 안 보고 주간 자료를 볼까? 혹은 월간 자료를 볼까? 이거는 해답이에요, 해답. 나는 주간 정도 좀 봐야지 좀 마음이 안심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정도 아니고 그냥 더 월간 자료만 봐도 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같은 거.
상향 같은 거. 나는 PMI 같은 자료를 보니까 나는 모든 자료를 앞으로 월간만 보겠어. 포드 12months도 월간만 보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고 내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템퍼러먼트가 되게 다르고 기질이 그 기질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정답을 찾는다기보다 정답을 찾기보다 오답을 없애간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주 예전부터 이제 환율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환율.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경상수지와 환율 이런 것들을 갖고 주가를 맞추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루트 코즈가 아니었어요. 핵심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딱 했더니 한국에는 잘 맞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에도 안 맞고 미국에도 안 맞는 거예요. 경상수지와 환율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 방식은. 이렇게. 그래서 그 방법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유니버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버린 거죠. 그런 걸 하나씩 둘씩 버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옛날에는 제가 그 트레이더라 그러잖아요. 트레이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뭐 봤는가 아워리 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시간봉 봤거든요. 시간봉. 시간봉을 봤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 이제 5분봉을 봐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 걸 다 버린 거죠. 다. 그래서 내가 이제 쓰잘데기 없는 짓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내 의견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역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해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다. 바로 이를 위해서 내가 연구한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 이게 이 사람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책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좀 해주면 나도 좀 이거 고치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틀렸다라고 말을 해주면 저도 이것도 되게 괜찮은 거죠. 논리적으로 틀리면 제가 이제 그걸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단톡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틀린 걸 고쳐주고 이제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방이 해야 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용어는 통일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어가 통일된다는 말은 뭔 뜻인가면 이 과정을 딱 진행하기 1년 전만 하더라도 포드 12months EPS 보세요. 하이드 스프레드 보세요. PMI 보세요. 이 말이 서로가 통용됐던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좀 지나니까 이 말을 딱 던지면 그러니까 A는 A고 그럼 가는 가고 뭐 이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걸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서로 용어가 이제 통일된 거예요. 용어가 통일되면 그다음부터 나와 있는 것들 뭐가 있는가 하면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이런 것도 좀 쉬워지겠죠. 이렇게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자료를 던지면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쉬워지겠죠. 쓸데기 없는 것이 없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양이 늘고 속도가 빨라지죠. 예를 들어서 FRB 자료를 봅시다 라고 했는데 FRB 자료가 한번 만들어지면 자료가 뭐 10몇 페이지씩 이렇게 만들어져요. 혹은 가이드 투 더 마켓 같은 것들을 만들어지면 한 80페이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방식이 똑같아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20페이지까지는 내가 볼 테니까 40페이지까지는 네가 보고 60페이지까지는 걔가 보라고 시키자. 그러면 PT 시키자. 그럼 되게 이제 쉽게 해결되는 거죠. 난 20페이지만 봐도 다른 사람들 한 40페이지를 다 봐버리면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늘 수도 있고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아주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되게 아주 이제 아름다운 생각들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주고 서로 읽고, 자, 그 다음 이제 제 앞부분에 기본 템플릿인데, 기본 템플릿인데, 이 책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파트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했던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이게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도 있지만, 전 당연히 이제 옛날에 버펫 얘기도 되게 많이 봤고, 벤 버냉키가 쓴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미시켄 교수가 쓴 자료 같은 걸 되게 많이 봐서, 자료를 뭐뭐를 갖고 봤냐면, 저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이 기본이고, 그다음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에 떠 있는 30자의 동영상이 있었고, 버냉키가 쓴 책이 있고, 미시킨이 쓴 화폐와 금융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버페이스는 이제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옛날 책인데 뭐 이런 책이 있고, 그다음에 맥킨지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맥킨지 자료가 있었고, 요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뭐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긴 있지만, 이 사람이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고, 또 헤지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only 알파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알파만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돈을 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 제로 베타로 돈을 벌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장과 관련 없이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파를 축정해 가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의 도움을 받잖아요. 베타의 도움. 근데 이 사람은 베타의 도움 없이 퓨어하게 알파만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되게 많이 반응을 하는 거죠. 왜 반응을 하는가 하면, 여기는 이게 베타가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제 주가 올랐어요. 어제 주가 빠졌어요. 라고 신경 안 쓰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정기 예금에다가 그냥 한 2, 3%만 더 얹어줘. 이걸 제일 원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만든 것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예요. 올웨더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거 다 사면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6%, 7%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장대 망했어요. 장대 올웨더 포트폴리오 망했어요. 장대 올웨더 포트폴리오 망했는데, 그래서 그 2020년도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2020년, 2020 올웨더 포트폴리오 퍼포먼스가 이제 망했죠. 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칼리지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자료가 없나? 이제 뭐 1년 동안 뭐를 했는데 아, 그래서 뭐 인증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기사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익이 안 났어요. 수익이 안 났는데 한 이 정도쯤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6 내지 7% 정도 되는 돈을 버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레이달리오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이달리오의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당대 부자 될 수가 없다 결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7% 난다. 근데 예를 들어 수익률이 15%가 난다. 수익률이 25%가 난다. 이게 있는데, 만약에 1억이 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다. 그럼 수익률 7%가 나면요? 7%가 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1억 갖고 투자를 하면 지금 이제 30살이라고 따지면 얼마 되는가 하면 나이 70에 15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대는 절대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이 방식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네 자식이나 네 손자는 부자 될 수 있을 건데 너는 부자 될 수 없어. 당대 부자 되는 건 포기해야 돼요.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써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답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큼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야지 이 정도쯤부터 시작해서 뭔가 돈이 쌓이기 시작해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했죠. 15%가 넘어야 돈이 쌓이고 최소한 15년 넘어야 돈이 쌓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는 절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레이달리오가 막 이 얘기를 했을 때도, 니는 돈을 벌긴 하겠다. 그 다음에 돈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미 돈을 100억을 있는데
이 100억 갖고 이제 놀리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럼 도대체 뭐 하면 될까요? 100억 집어넣어서 수익률 6%면 괜찮죠.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쯤 되는 거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레이달리오는 그렇게 돈을 되게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돈을 되게 많이 모아서 드디어 뭐 이제 조가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 갖고 커버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커버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얘를 만든 거예요. 얘를 만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레이달리오식으로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거든요. 경기와 물가를 하는 두 가지 축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레이달리오 방식, 이 방식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죠. 현재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요 방식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비중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봄이 왔는데 겨울 주식은 왜 사냐? 쓸데없이. 여기서 이건 왜 사고 있냐? 너무 먼데.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데 정도 좀 집중을 하는 거지, 너무 먼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레이달리오가 이제 이번에 이 책을 딱 쓰면서, 이 책은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만든, 원래도 포트폴리오는 저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제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그런 파트죠. 그런 파트고, 레이달리오가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How the economy machine works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레이달리오 얘기는 그거죠. 첫 번째는 생산성이고, 두 번째는 쇼텀 사이클이고, 세 번째는 롱텀 사이클인데, 이 세 가지를 만나면 그것이 빅해진다는 걸, 커진다. 근데 이 커졌는데 얘가 마이너스 되면 그러면 크라이시스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빅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빅 사이클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터져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큰 위기가 온다. 그래서 쓴 책이 빅 뎃 크라이시스. 첫 번째 빅은 뭐가 있는가? 빅은 아까 얘기한 이거죠. 생산성과 장단기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빅을 만들어내는 거. 빅을 만들어내는 거. 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버블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에쿼티 버블이 있었고, 뎃 버블이 있었잖아요. 뎃 버블. 에쿼티 버블은 너만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시 할게요. 버블과 크라이시스가 있는데, 버블과 크라이시스가 있는데, 이코노믹 버블, 이코노믹 BUBBL 버블이 있는데, 이코노믹 버블은 두 가지 버블이 있어요. 에쿼티 버블, 뎃 버블 두 가지 버블이 있어요. 에쿼티 버블, 뎃 버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에쿼티 버블은 뭐가 있는가 하면 튤립 버블 같은 거예요. 튤립 버블. 그 다음에 IT 버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IT 버블. 이건데, 버블인데, 얘는 뎃 버블은 뭐가 있는가 하면 서프라임 위기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튤립 버블과 IT 버블의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야, 내가 봤는데 저기 야후는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사기 시작하는가 하면, 야후 같은 주식을 샀는데, 그래서 야후 주식이 퍼가 뭐 10배, 20배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뭐 1000배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1000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1000배. 근데 그러면 1000배를 움직일 만큼 실제로 EPS가 상승했냐? 그게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다. 그러한 다음 결국 이제 이 회사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튤립 버블, IT 버블 전에 이렇게 했던 케이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 하면 사우스시 버블이거든요. 사우스시. 남의 회사. 이거 투자에 돈 날렸던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뉴턴. 이 회사도 돈을 벌지도 못했던 도민도 회사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도민도 회사들이 되게 많고, 그렇게 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퍼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되는 건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만 손해보면 끝나요. 너가 왜 샀어? 그래서 내가 사지 마라 그랬잖아. 왜 샀어? 그래. 이러면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뎃버블인데, 뎃버블은 서프라임 위기를 보고 뭐 하는가 하면, 그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지만, 그 어디서 이제 있는 그 뭐 무기가, 그 춤추는 여자애가 뭐라 그랬지, 저기 그 영화에 보면
술집에서 이제 하여튼 술집에서 춤추는 여자 있잖아요. 근데 이름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애가 뭐를 하는가면 그러니까 집을 한 몇 채씩 사요. 집을 뭐 5채 이렇게 사요. 매수해요. 근데 이 5채 매수를 하는데 누가 있어 있기 때문인가 하면 은행에서 대출해줬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해줬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해줘서 은행에서 얼마 대출해줬는가 하면 저 여자애한테 자, 네 돈 1억이 있으면 내가 9억 빌려줄 테니까 10억짜리 집을 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집값이 11억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만약에 5억이 돼버리면 그러면 여기가 9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9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깡통이 되고 이 9억 했던 것이 중에서 5억밖에 못 받으니까 4억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걸 투자합니다. 그래서 debt crisis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debt crisis라는 말은 이런 뜻인데 debt crisis라는 말은 debt crisis라는 말은 자, 주식은 올라가면 돈을 벌고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 돈만 날리면 되잖아요. 주식은. 네가 네 투자한 돈만 날리면 포텐셜 다 날라가면 네가 투자한 돈 100억 있으면 100억 다 날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된 건 채권을 사게 되면 그 채권을 샀던 요 사람이 은행인데 은행 입장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어차피 걔가 집값 올라가면 더 주는 거 아니까 이만큼밖에 못 받잖아요. 금리 3%밖에 3%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돈 날리면 저 돈 다 날린다는 거. 그럼 이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위기가 더 크냐라고 보면 대시 크지 에코티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책에 레이 달리오 책에 빅데 크라이시스에 대한 얘기하지 빅 에코티 크라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빅 에코티 크라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면 비트코인이 위험할 수 있다. 난 얘기 같은 것도 들어와야 돼. 근데 그런 얘기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한 명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이 금융위기는 전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관심 있는 게 빅하고 대시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주식시장 전체가 망한다. 은행이 망한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왜 그 NFT 왜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대시고 크라이시스에 관심 있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버블이 크라이시스가 되는 과정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 무너지거나 버블이 꺾이거나 금융위기로 전이되거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제가 이제 침체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빅데 크라이시스만 관심 있는 거죠. 빅데 크라이시스. 그래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석학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석학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석학들은 민스키 교수는 원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만델브로는 카오스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하튼 시장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시장에서는 참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그 페르바크가 했던 가파른 모래 때문에 모래를 막 쌓다가 갑자기 모래알이 하나 딱 팍 떨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갑자기 딱 표출되는 시기가 있어요. 표출되는 시기. 이 시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거 했는데 공통점? 모든 공통점? 뭔가요? 모든 공통점이? 대구한 금융위기가 하면서 공통점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래서 모든 트리거 포인트는 뭔가 하면 금리 인상이에요. 모든 트리거 포인트는 뭔가 하면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버블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즐기면 된다. 답이에요. 즐기면 된다. 버블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즐겨라 답이에요. 즐겨라가 답인 거고 즐겨라.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세상이
무질서하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세상에 질서가 있는 거는 베키의 법칙을 따르죠. 몇 집합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물건은 정규분포를 따라요. 근데 약간 거룩하게 얘기하면 신이 만든 물건 같은 거는 베키의 법칙을 따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 숫자, 사자 숫자 하고 토끼 숫자 이런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거의 질서를 아주 안정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데 생태계가 베키의 법칙을 따르죠. 베키의 법칙을 따라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현재 가장 큰 리스크가 빈부격차가 되게 크다 그랬는데 빈부격차가 10%와 1%가 되게 다르죠. 1%, 0.1%가 되게 다르거든요. 0.1%와 0.01%는 되게 다르죠. 0.01%와 0.001%가 되게 다르거든요. 이게. 이 격차보다 이 격차가 더 크고 이 격차는 더 크고 이 격차는 더 큽니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게도. 근데 이제 가끔씩 뭐가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을 가끔씩 하는가 하면 옛날엔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면 정용진 같은 사람들 왜 저렇게 자주 낯설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가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그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그 맛있는 걸 먹으면 자꾸 티를 내면 사람들이 막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얘들하고 얘들하고 서로 잘 몰랐는데 이제 얘들하고 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격차는 되게 커졌는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좀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포를 이제 따라간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 이런 분포를 따라가고 그래서 여하튼지 시장에서 언제가 되면 되게 사고가 딱 터지는가 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사고가 잘 안 터지는데 여기서 사고가 자꾸 터지죠. 사고가 자꾸 터져서 그래서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사고를 터뜨리고 그 사고가 이제 전이가 되는 것들이죠. 전이가 되는 거라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터뜨리는 사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중위 수준으로 넘어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2006년도에 미국에서 그 스코링 신용 점수, 그 크레딧 스코링 점수가 있는데 그 740점 정도 되는데 크레딧 스코어 740. 이게 크레딧 스코어 740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신용도가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크레딧 스코어가 740 이하인 사람이 2006년도에 이렇게 해서 돈 빌린 비중이 전체적으로 75% 정도쯤 됐어요. 근데 2021년도 현재는 740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론을 일으킨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현재 그래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낮은 사람들이 빌린 돈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생태계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생태계. 이쪽은 항상 안전하고 이렇게 이쪽은 항상 불안한데 이쪽 이제 중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터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폰지 바로라는 거죠. 폰지 바로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면 시스템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민스키 요소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고 버펫도 위기는 영원히 발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영원히 발생할 거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버펫도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수없이 많은 경기 침체는 영원히 이제 만들어질 거고 항상 이제 그 위기가 반복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익스트라오디너리하고 이번 비자띵하다. 딱 한 번이라도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성과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이제 레이 달리오 들어오면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얘기가 신용과 부채에 대한 얘기하고 부채로 재원을 조달하면 나쁜 사업인가? 답이 노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1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줄보다 더 밑에 가도 됩니다. 12페이지 맨 마지막에 써놨죠. 나는 빚을 상당히 꺼리는 편이라서 어떤 형태의 빚도 져본 적이 없다. 일생 처음으로 집을 살 때조차 빚을 지지 않았다. 브릿지워터를 창업할 때도 그랬다.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정말 1949년생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 못 벌지 당연히 이 아저씨. 그래서 이 아저씨도 결국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사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 명한테 팔아서 결국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인 거죠. 근데 버핏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버핏은 1930년생인데 나이 70이 될 때까지도 모기지 론을 갚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였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 얘기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 돈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 쪼매난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여전히 돈을 갚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그겁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버핏은 레버리지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 똑같은 얘기를 바로 위에 줄에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신용과 부채의 성장이 지나치게 더디면 지나치게 클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때에 따라서는 기회비용의 형태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 부정적인 경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이거는 좀 약간 이제 그 좀 거룩한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부채에 대한 얘기인데 부채. 이게 제가 채권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해서 전쟁의 승자가 전부 다 일본이었잖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채권 발행해서 돈이 더 많았던 거죠. 채권 발행 돈이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워털로 전투를 할 때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전쟁의 시대였던 나폴레옹이 있었죠. 그때 영국이 도대체 왜 있었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영국이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주 저리로.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는 세금으로 뜯어냈죠. 세금을 올리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국력이 강하냐 국력이 약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 이게 이유가 뭡니까? 남북전쟁. 북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전쟁에서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 미국의 초창기 발산사, 미국의 초기 발달사. 뭐 했는가 하면 미국의 초기 발달사, 미국 그 있죠. 저기 이리우나를 만든 거죠. 이리우나를 만들어서 미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끌고 오거든요. 이게 끌고 오는데 이 이리우나를 개발할 때 뭘 하는가 하면 미국이 최초로 지방채를 발행해요. 미국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지방채를 뉴욕주에서 이리우나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이 발행을 했던 사람이 뭔가 하면 발행한 사람이 저기 누구냐 클린턴이에요. 클린턴. 그래서 데이비드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행을 했거든요. 데이비드 클린턴. 이 사람이 일찍 안 죽었으면 이 사람이 클린턴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우리가 2명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가고 대통령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리우나를 개발을 했고 그때 뭘 하게 되면 지방채라는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똑같은 아이디어가 그거죠. 경부고속도로가 똑같은 아이디어죠. 경부고속도로가 결국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만 톨비 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뭐가 있는가? 이게 레버니 본드예요. 레버니 본드.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다 레버니 본드죠. 다 그렇게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정말 아름다운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3페이지에서. 더 부정적인 경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기에 일본한테 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으로 보면 부채가 생산적인 일에 사용되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익이 창출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생산적인 일에 사용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산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돈이 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빚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돼야 되죠. 벌어서 갚을 수 있거나 두 번째는 그 부채 비율이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소액이거나.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거죠. 기업은 그래서 100%까지 돈을 보통 빌리고 레버리지를. 근데 개인들은 한 40% 정도 적절한 이유가 그래서 돈을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기업하고 다르게. 그 다음 줄에 보면 같은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넘기고
부채 위기는 피할 수 없는가? 그 다음 내용 얘기하죠. 부채 위기는 피할 수 없는가? 부채 위기는 피할 수 없는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언젠가 한번 다가온다. 그 다음 부채 위기는 도대체 왜 주기적으로 발생하느냐? 주기적으로 발생하느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죠. 지난번에 했던 거로 하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써놨는데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라 그러죠.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복잡하고 금융기관들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금융회사와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커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그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나보다 부자가 된 걸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발생한다.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각하기 전에 부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가? 답이 노고예요. 노. 정부는 부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수단을 쓰는데 어떤 네 가지 수단을 쓰느냐에 대한 답이 이거죠. 이거. 근데 예. 그래서 그게 19페이지에 있죠. 긴축,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채무재조정, 중앙은행 화폐 찍어내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총 32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32번의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 중에서 가장 많이 해결된 16번의 방법이 뭔가 하면 긴축이에요. 긴축은 뭔가 하면 한국의 IMF랑 똑같은 겁니다. IMF 때 긴축.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갖고 있는 모든 이제 그 활용 가치가 없는 자산들 다 꺼내가지고 다 이제 그때 금반지 녹여서 금반지 팔고 했던 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벨트 타이트닝. 기업 입장에서는 야 직원 잘라라. 그래서 이제 인사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해결한 거고. 8번은 뭔가 하면 그래서 하이 인플레이션 좋아.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거 좋아. 그래서 물가가 20% 25%까지 올라가는 거 좋아. 이걸 갖다가 해갖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계 기업을 죽이는 거예요. 2번, 3번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배째 방법이 있어요. 배째. 매시브 디폴트 나는 거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 아르헨티나.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영화에 보면 아르헨티나가 1980년도는 세계 4대 강국 정도쯤 해당됐죠. 근데 그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 배째라고 해서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외국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배째라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배째라를 가장 최근 했던 것은 누군가 하면 저기 그 그리스죠. 그리스에 걔가 이제 돈 안 갚겠다라고 해서 메르켈이랑 맞짱을 뜨고 이렇게 했죠. 결국은 이제 그런데 결국은 다 이제 이걸로 해결한 겁니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돈 갚으면 되지 않아요. 이게 32번 중에 딱 한 번 있었는데 이 방법이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사실은 디폴트가 터지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긴축밖에 방법이 없어요. 긴축밖에.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이 뭐가 있는가 전부 긴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긴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위기가 터지게 되면 위기가 뻥 터지게 되면 결국은 디레버리징을 해서 긴축을 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떡하냐 해서 그때도 환율을 포기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든 디플레이션이 되든 문제를 푸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문제를 풀어내는 거라서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다 뭐가 있냐면 저렇게 해서 환율 방어를 포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라서 결국은 디레버리징을 하든지 그래서 답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정부는 부채 위기는 계속 반복되고요. 부채 위기는 반복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답이 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건데 그 방법. 이게 맥킨티 리포트인데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때 그 당시 2008년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리포트가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금융권에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전부 다 부채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금융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들이 큰 나라들이 이제 결국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고를 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긴축이라든지 하이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료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좀 되게 이제 잘 쓴 리포트예요. 잘 쓴 리포트. 한국에 대한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가계부채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높은 편이고,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 다 가계부채가 좀 높은 편들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긴축으로 문제 푼 것이 남한이 이제 한국이 그 당시 IMF 때 그렇게 푼 거고 하인플레이션이었던 나라가 이제 주로 이렇게 칠레 같은 나라가 있고 디폴트 배짜라 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멕시코죠. 이 나라들이 지금까지 용서를 못 받고 있어요. 용서를 못 받고 있죠. 그래서 단골손님이죠. 단골손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푸는 것이 제일 좋아요. 현재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하면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은 다 이제 저 신용에서 오게 되는 거고 신용에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처럼 소비 자본주의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는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 생산 자본주의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비금융 자본주의도 되게 안정적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기가 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렇고 이제 내일 할 거 중에서 하나 잠시 보여드리면 FOMC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스테이트먼트인데 제일 앞에 사람 소개 쭉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새로 들어온 거 아니다.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상황이죠. 금융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팔러시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저 자료를 하기 전에는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스텝이 이코노믹 시츄에이션 그래서 경기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죠. 파이낸셜 시츄에이션, 주식시장 어떻고 채권시장 어떻고 환율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다 뭐가 커졌는가 하면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어떻고라고 얘기하니까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변동성.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한 비중보다 미국이 예금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거나 하면 금리를 갖다 올렸다고 해서 뭐 주가가 갑자기 3% 빠지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때 막 쫄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변동이 커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번 위기가 굉장히 짧았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이게 한 달이 두 달이 바뀐 거죠. 두 달로 된 거죠. 이번 위기가 두 달밖에 안 갔어요. 두 달밖에 안 갔고 되게 위기를 잘 헤쳐나왔고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게 없었으면 이런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하고 마지막에 다 돈이 들어가 있다. 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이 책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영국 정부의 차관을 얻어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없으면 사기예요. 여기 없으면 사기죠. 사주면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건 사기잖아요. 근데 요 글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사기가 사업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중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나는 사업 계획서 쓰는 게 취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우리는 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융은 자금의 융통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돈은 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영어인 파이낸스는 피니스에서 온 말이죠. 피니스. 피니스는 끝이지 않을까. 금융의 뜻은 뭔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풀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영어가 생각하는 금융은 문제 해결이고 한국에 생각하는, 동양이 생각하는 금융은 돌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레벨이 좀 되게 다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금융이 자주 반복된 이유는 이제 그거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로 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썼지만, 인류 역사에서 보자면, 인류 역사에서는 고장이 전혀 없는 비싼 자동차가 있고, 고장이 자주 나는 싼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 선택한 거죠. 이거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부도가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이 없는 종교와도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레스트 서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후 70년 동안 공산주의와 소련에서 금융이 없었고 프랑도 없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거 있고 있었다. 누가 잘 사는지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위기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위기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한 거죠.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부처 관리 못하고요. 어빌리티도 없고 오소리티 같은 전부 유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사고 터지는 건 뭐가 있는가? 가계대출, 기업대출, 여기서 터지는데 주로 여기서 터지면 금융위기. 여기서 터지면 재정위기. 여기서 터지면 부도. 여기서 터지면 파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위기는 당연히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가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은데 오래 가죠. 터지면 오래 가죠. 그리고 얘는 반드시 얘랑 연결돼서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계부채가 문제 터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 부도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다 잘라놨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라놨고 이게 아까 메시지에 썼던 거죠. 2009년도는 이랬었다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이제 마드리탄 것이 일로 넘어온 거죠. 결국은 금융위기 다음은 재정위기가 일어났어요. 재정위기가. 근데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또 보니까 또 이제 그 명견말리 같은 류의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2022년도에 무슨 위기가 터질까요? 그래서 재정위기가 터질 수 있다. 재정위기가 안 터져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넘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넘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두 가지 위기가 있고 레이달리오가 해서 이제 구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책을 어떻게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레이달리오 얘기하면서 레이달리오랍니다. 파월 얘기하면서 파월 얘기하면서 파월이 그 얘기했죠. He strongly disfavor deflation. 디플레이션 너무 싫어.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제롬 파월이 저렇게 말한 이유가 인플레이션 되면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채권자가 손해봐요. 채무자는 땡큐죠. 돈을 빌렸는데 잘 빌리기 잘했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누가 떨어지는가 하면 채무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자산을 팔게 되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에서 디플레이션이 더 월스하다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위기가 되면 정부가 무조건 막는다죠. 디플레이션 위기가 되면 무조건 막자죠. 무조건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면 답이 뭐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거죠. 돈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건 뭐겠습니까? 양적 완화죠.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양적 완화. 이 답이 나온 거고, 그래서 돈 찍어내서 물가를 만들어내는 거,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다 그거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 급등락을 계속 반복할 건데, 이유가, 요 얘기만 할게요. 여기 내일 해도 되겠다. 여기는 내일 해도 그렇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데 대한 이유는 그렇고, 앞으로도 상가 급등락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부채 사이클 요거부터는 다음 판에
하도록 하고, 요 앞에까지가 이 책이 제일 빡빡하고 잘 안 읽혀지는 이유가 앞부분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앞부분. 봐도 앞부분을 모르겠는 거죠. 뒷부분은 다 똑같은 루틴이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앞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 정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읽고 이해하시거나 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그거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요만큼만.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해도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이해가 안 돼서 예. 여쭤보는 건데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예. 예. 여기 버블의 조건에 표에 있는 거 3번 예. 완만해지는 수익률 곡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버블의 조건이라는 게 원래 장단기 금리가 벌어져야지 오히려 버블의 형성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완만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해지지 않거든요. 버블의 조건이 수익률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냐? 네. 원만해지는 거냐? 수익률 곡선이 원만해진다. 수익률 곡선이 원만해진다고 해서 버블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표에 가로치고 단기 빼기 단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금리에서 장기 금리를 뺐다는 뜻인 건가 아니면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버블을 생각을 하면 2006년도에 버블이 일어나는데 2006년도에 이때 버블이 일어났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그 전에 버블이 일어났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버블이 잉태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잉태되기 시작했고, 이때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고, 이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버블이 만들어진 거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거지. 아, 이 사람 얘기는 이렇게 쓸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생산성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아니함.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장기로 돈을 빌려야 될 수요가 사라진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있는가 하면 장단기 금리 커브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장기로 돈을 빌리겠다는 수요가 커질 거죠.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장기 금리가 오르겠죠. 네, 장기 금리 오를 거잖아요. 나도 돈 빌리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오르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더 이상 생산성이 안 나오면, 더 이상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으면 장기가 꺾이겠죠. 장기가 네, 꺾여서 내려올 거잖아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내려온다지 않습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도 사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역장. 그렇지. 여기서 요 사이는 그럼 뭐 있었는가 하면, 여기서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금리를 올린 거지, 정부가. 얘를 요 보면 올린 거지. 이렇게.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저기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수익률 곡선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트리거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금리 인상. 전 차라리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계속 버블 인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면 그 같은 경제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생산성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생산성이 좋아지지 안 좋아지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숫자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보면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스토리로, 그러니까 스토리로 말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생산성이 어떻다 뭐 어떻다.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딱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숫자로 측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매저업을 하지 않으면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네, 그 정도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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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또 남은 건 또 내일 뵙고, 내일 또 이제 열심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또 사실 이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긴 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려면 앞으로 또 엄청 기다려야 될 거잖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금융위기 터졌는데,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그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그 저기 벼락이 딱 치면 그 벼락 친 데는 다시 벼락이 안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땐 다른 위기는 별로 터지지 않을 거고, 다른 위기 터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시간 한참 갈 건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 투자하는 건 또 이런 되게 다른 방법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